예비군 6주차 비문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평가원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문하고 그 다음에 보기와 그 다음 손지들을 서로 엮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짧게 나와 있으면은 얘네들이 좀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또 본문 전체 길게 나와 있을 때는 엮는 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좀 이런 방식의 문제와 지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이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필연성이 일반화될 수 있다. 필연성 라는 뜻은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찾아보세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걸렸다면 이런은 A와 B를 말하는 거겠죠. 자, 개별적인 사례. 앞에 나와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개별적인 사례라고 한다.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일반적인 인과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고 정확한 용어를 짚어주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필연성이 주어진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나오네요. 개별자 순간 집단 수준과 인과가 연관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요거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병의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그렇겠죠. 개별적인 사례, 앞에 나왔던 이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과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 필연성은 당연히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으며 집단 수준의 인과도 역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지켜봐야 될 건 뭐냐? 스트레스를 뭐라고 부르면 된다? 필수적인 요인이다. 병의 필수적인. 자, 그러면 얘네들을 그대로 가지고 보기로 보면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올리는 원인이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필수적. 들어가겠죠. 당연히 영이 좋은 씨앗, 철수는 좋은 씨앗. 둘 다 개별적인 사례에 되겠죠. 그 다음 좋은 씨앗은 필수적 원인에 해당하고 좋은 열매를 쏘야겠다. 물 제때 주지 않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병충해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열매가 자라는데 필요한 그 외의 모든 요인 물과 병충해가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답은 일단 4번인데 한번 봅시다. 다른 모든 요인은 그 외의 모든 요인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병충해.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스스로 필수적인 요인이다. 좋은 씨앗은 스트레스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맞죠? 정답. 이런 식으로 매칭을 통해서 찾는 것. 그 다음에 그 매칭 어휘와 개념과 개념을 매칭을 할 때 필요한 용어는 필수적 요인이다 같은 용어는 본문에 분명히 나오니까는 찾아서 사용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찾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는 은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활동으로 목표 영역, 근원 영역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한다. 자, 경험을 개념화하는 인지활동. 여기서 어려운 단어 없죠. 근데 목표 영역, 근원 영역이 새로 나왔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나오죠. 새롭고 추상적인 세계를 목표 영역이라고 하고 기존의 구체적 경험 세계를 근원 영역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겠죠. 이항 대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목표라고 해서 진짜 뭐 어떤 목표가 있는 거고 근원이라서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추상은 목표, 구체는 근원.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해가는 것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의 표현에서 인생은 목표 영역이다 그랬으니까는 바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나긋잎길은 그는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구체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추상적인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을 우리에게 일상의 경우에 개념화한 것이다. 설명하는 거죠. 나에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일상 똑같은 겁니다. 일상생활 액체에 빠지다라는 구체적 경험을 이용한 것이다. 목표형과 근원형 간의 대응관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뭔지 중요하겠죠. 첫째, 대조적이다. 둘째, 비대칭적이다. 셋째, 유사성에 의했다. 대조적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근원 영역은 구체적, 명확하고 구조화되어 있다. 목표 영역은 추상적, 불명확고 구조화되지 않았다. 이 세 개를 다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게 좀 불명확하다는 뜻이고 불명확하다는 게 구조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연결시켜도 되고 뭐 이게 연결이 내 머릿속에서 안 되면 그냥 따로따로 그냥 세모해놓고 기다려도 됩니다. 문제 나와서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근원 영역은 넓고 진분한 네모의 세계인데 반해서 목표 영역은 세모의 특징을 지닌다. 새롭고 신선하다.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두 번째는 한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나그네 길에서 인생으로 가긴 하지만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그네 길을 가져오긴 하지만 나그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가져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에서 나그네 길을 개념화하지 않는다. 말은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유사성. 두 개념이 비슷해야 된다. 무엇이 비슷해야 되냐? 출발점과 종착점인 여정이 있다라는 거. 희로애락이 있다라는 요 요소들이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성을 인식해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죠. 요컨대 뭔 뜻입니까? 중요한 것을 말하건대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은유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에서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이다. 부채에서 추상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이다. 됐죠? 보기에서 논쟁은 전투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어느 게 더 추상적입니까? 논쟁이 추상적이고 전투는 구체적이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목표가 되는 거고 얘는 근원이 되는 거죠. 자,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은 목표입니까? 근원입니까? 목표죠? 그러면 논쟁은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돼야 되는데 여기 전투는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됐으니까 답이 3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웠죠? 수정체에 의해 굴절된다 그랬는데 수정체가 무슨 모양? 렌즈 모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굴절된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겠죠. 망막에 상을 맺으니까는 망막 손이 맺는 주종이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 장미.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A, B 2항1 경우에 A는 단수이고 B는 복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가 관련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과 무엇이냐? 아름답다, 예술적인 것. 그러니까 예술과 관련된 것이 하나이고 그 외의 목적, 뭐 이윤 창출, 뭐 식물학적 연구 대상,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 다른 목적, 지적 실천적 역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B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술적 어떤 목적들 그런 것에 고립되지 말고 다른 목적들도 필요하다.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보기 안에서 예술과 관련된 것 혹은 그 외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술과 관련된 거고 그 외의 것들과 관련된 거죠. 얘네들이 오묘하게 함축되었다고 하는 거니까는 결국 3번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예술적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두 측면 모두에서 오묘하게 함축되어 있다. 모두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됐습니까?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사물과 의식,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사물은 사고로 관념을 모사하는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복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은 간단한 사례.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물적으로 살펴보면 육면체라고 판단하는데 T에서 1에서 그러면 얘랑 세트겠죠. T2에서 D2 이렇게 세트. 그럼 TN에서 모든 관찰을 하고 TN에서 이것은 육면체라고 도식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갖다가 시간대로 나눈다고 쳤을 때 이때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어떤 사물 지식을 일반적으로 그런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시점 T1, T2 맞죠? 자료들을 토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관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물의 속성으로 추상된 것들, 즉 기억으로 남아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추상된 것들, 기억으로. 얘는 의식, 기억은 관념, 변하지 않는다. 연결이 되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보존된다. 사물들의 속성 이미 변한다. 그래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물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물들의 속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들은 변한 거죠. 그대로 보존되는 거 이런 관념 같은 애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T1에서 D1, T2에서 D2 얘네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성들이 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어떤 색깔 보고 모양 봤는데 그 사이 사과가 바뀐다고? 뭐가 모양이 바뀐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그냥 써져 있는 대로 판단 내렸을 때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관념은 안 변하니까 그냥 답이 5번이에요.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이 변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물론 이것은 이제 관념화의 과정이고 도식화가 지금 여기 가운데가 뭐가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 생략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또 수긍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혀 있는 대로 선지를 판단 내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도로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음을 발언하는데 어떤 신체 기관 그 중에서 이제 후두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후두가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였고, 자, 갓난아이 시기, 갓난아이 울음소리 세트, 침팬치오 오랑우탄, 침팬치오 세트. 그러면서 화석 인류 발생 기간 재구성한 실험 결과 불과 몇 개의 모음만이 확정됐다. 그 말은 이걸로 짐작해 봤을 때 뭘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2개 있다, 관이 2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의 후두가 되겠죠. 목이라고
칩시다. 입이고 고라고 하자. 얘네 둘이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목구멍, 콧구멍이라고 했을 때 이 발음을 낼 수 있는 이 공간이 같이 있으면 좀 적다. 근데 얘가 만약에 하나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공간이 많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전체 지문을 이해하는 어떤 키이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선지로 봤을 때 심팬지랑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이 나왔죠. 얘네들 목구멍 정도의 높이니까 후대 이 높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이긴 한데, 후천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후에 변화한다는 것, 혹은 뭐 할 수 있게 됐냐, 뭐 노력이든 뭐든 하여튼 변화한다는 건데, 반대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뭐 변화도 없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후천적인 요인이 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은 3번. 자, 여기에서는 다 읽지는 않을게요. 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경우에는 칭찬을 해. 왜? 얘가 어떤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내적 갈등이 없이 무언가를 행했을 때 이것을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 도덕적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지에 의한 것입니까? 갈등이 없는 것에 의한 것입니까? 이거는 갈등이 없는 거죠. 도덕법칙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행위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의지에 의해서 결정한 행위가 아닌 것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지에 의한 행동이 도덕적 행위라고 판단 내리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죠.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아니다. 답은 1번이다. 그죠?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누구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무언가가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백인 장교들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흑인 병사에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은 백인 장교가 되고 수용자는 흑인 병사가 되겠죠. 다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상태에 놓이면 같은 심리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 영화는 참 슬프다. 슬픈 영화는 언제 슬프게 만들어? 슬프네 하지만 나는 너의 나가 나왔다고 치면 보면 다른 사람 이렇게 연결되고 나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나는 어떤 경우에 같은 심리 상태인 경우에 같은 심리 상태라고 판단을 하겠죠. 어렵지 않죠.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론 여기 이제 사실은 밑줄이 하나 더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얘만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뭐냐? 피실험자가 $4,000를 벌 확률이 높다. 이것은 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득에 해당하는 거죠.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무엇을 기피한다? 위험을 기피하는 거죠. 한 푼도 얻어들 가능성이 이게 위험이니까는 얘를 기피하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3,000.
선택, 얘는 깊이. 그래서 답은 3,000달러를 얻고자 한다. 이 경우에는 밑에 경우에는 뭐 참고로 4,000달러 잃을 확률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뭘 선택한다? 위험을 선호한다. 그러니까는 잃지 않을 가능성 20%, 100% 확률은 잃는 경우. 가운데 위험을 선호하니까는 잃을 확률 4,000달러를 잃는 이걸 선택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다. 특히 심해저 열수구 지역에서 생명체가 나타나죠. 여기에는 이제 지각 활동으로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 고온의 해수에 광물질이 녹아 있고, 광물질 중에는 황화수소가 있죠. 황화수소를 세균이 먹고 그 세균을 누가 먹는다? 이 관벌레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벌레가 살 수 있는, 얘가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타고 들어가면은 지각 활동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생명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지각 활동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얘가 관벌레입니다. 얘가 관벌레. 잘 그렸죠? 맞죠? 요렇게 생긴 애들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발로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황화수소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흡수를 해서 얘네들이 뱃속에 있는 세균들이 잘 자라면은 이 관벌레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특이하죠? 맞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참고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12번 문제는 위치적 외부성이라는 거는 내가 향상되면 상대가 하락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나와 뭐 유명 가수와 뭐 참가 선수들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명이 손해를 보고 한 명이 뭔가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설명할게요. 다음. 여기는 이제 아까는 이제 두 개 선택지가 두 개였다면 여기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죠. 투영기, 진동 센서, 연결 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선택해야 될 선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런 경우 헷갈리죠. 요건 세 개고 요건 다섯 개인데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 신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터치 스크린에 손가락을 눌러서 기판에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하자면 기판이 뭐 하는 겁니까? 메뉴에 뭐 화면에 어떤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기판이 이게 투영기가 되죠. 이제 진동 센서에 진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깐만. 일단 지우고.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 이 터치 스크린의 손가락의 누름을 통해서 뭔가 기판이 감지가 된다. 진동? 그러면은 진동에 의해서 센서가 움직이는 거죠. 뭐 기판이 움직이거나 하여튼 어쨌든 손가락의 누름 때문이다. 그럼 진동은 손가락의 누름이다. 근데 이 전기 신호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기 신호로 정보를 전달한다. 진동으로 뭔가를
전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전기 신호는 누가 전달해 주냐면 트랜지스터가 전달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기 신호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본문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뇌의 신경세포 분열과 재생을 막는 역할을 한다. 왜 이렇게 하냐? 어떤 현상, 그 원인은 뭐냐? 신경세포가 만약에 분열을 하게 되면 기억의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정보는 분열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기존 기억을 제대로 보관할 수가 있다. 신경 전달 회로를 지키려는 전략이다.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요거를 보기를 보면은 자,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 이 기억이겠죠. 어쨌든 이것을 영구 보존하려면 뭐 해야 된다? 녹화 탭을 떼어내야 된다.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열 재생을 막아야 되겠죠. 분열 재생을 막는 것은 교세포다. 답은 4번. 교세포가 방해물질을 분비하는 것이다. 또 좀 길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자, 보기 먼저 볼게요. 이번에는 개개의 점들과 이것의 집합체가 얼굴 윤곽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생체 분자와 생물체가 있는데 어떤 것을 연결시킬 거냐? 생체 분자의 집합체가 뭐다? 생물체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개개의 점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답은 3번. 자, 요번 다음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찬히 보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면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자, A부터 볼게요. K층에서 뭐가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은 이리듐이죠. 자, 유리구슬이 발견이 됐습니다. K층이 발견됐고 유리구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A가 되죠. 그럼 이 발견된 K층 안에는 뭐가 있었냐? 이리듐이 있었다. 알칼리 석패 성분이 있었다. B. 그 다음 C는 어디에는 없는 원소다. 신라에는 제조하지 않았다. 없었다. 이게 C. 그 다음 D. 운석에는 있었다. 운석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D가 되는 거죠. E는 없습니다. 답은 5번. 얘는 기억이 없어서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철학은 미지의 것이다, 가설적 해석이다.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일단 미지의 것이고, 그 다음 최전선에 있다. 그래서 광맥을 찾아 나가는 탐사대. 요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승리의 열매는 누가 가지고 있다? 과학이 가지고 있다. 채굴한다. 소유한다. 그 다음 그 광물로 실생활에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 소비자. 답은 5번. 자, 이거 지금 위에 거하고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매칭시키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손전등하고 다르게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손전등이죠.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손전등인지를 본문 안에서 찾는 것이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 공부다. 어떤 거냐? 개념적 체계는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개념적 체계가 드러나도록 한다. 손전등이 우리에게 보이게 한다. 이런 점에서 손전등 개념적 체계에 될 것이고,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다르게 볼 수 있다.
특정 관점에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식의 제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인식의 제한. 다르게 본다. 특정 관점에 사물을 보게 한다. 인식의 제한이다. 이렇게 연결. 오늘 이제 비문학이라고는 좀 문학에 가깝긴 하지만은 그 역시 보기하고 매칭시키니까는 한번 해보면 되겠죠. 바다용 부인, 공노인이 나옵니다. 괴물 납치되니까는 공주. 그 다음에 괴물에게 납치된 바다용 매칭이 되죠. 이거 써줄까요? 자, 얘는 용이 되고 공주는 부인이 되겠죠. 이거까지 어렵지 않죠. 망은 공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영웅이 노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웅은 뭐 합니까? 퇴치해서 공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방법을 전달해 주긴 하지만은 실제 퇴치하고 구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다음. 요겁니다. 다른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자, 이 수분을 없애는 것이 뭔지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형태를 변환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형태 변환을 통해서 정한 개수가 줄어드는데도 화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없어진 것, 즉 수분은 화질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일 것이다. 그죠? 부피가 줄어든다,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든다. 여기는 소수로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하니까 잘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줄어든다, 보존된다, 별 차이 없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유의 맛은 화질이다. 우유는 동영상이다.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에 세이렌, 선원,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노랫소리, 부하가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저는 이제 일단은 이미지죠. 이미지가 왜곡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편견을 갖게 만드는 주체는 뭐냐? 세이렌이죠. 그러면 얘는 광고,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실제로 우리 이제 왜곡하게 만드는 도구가 이미지가 되겠죠. 오디세우스는 이 이미지가 어떤 영향을 갖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묶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됐습니까? 부하들은 그 이미지, 노랫소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영향받게 있는 사람들이죠. 답은 4번. 자, 이렇게 비문학 시험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본문과 보기와 그 다음에 선지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